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오늘 본문 함께 읽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끝으로는 사실 이 에베소서 서신서의 가장 클라이막스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끝으로 결국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싸워 승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에베소서 서신서의 끝으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끝으로가 저는 이렇게도 묵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끝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경고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권능으로 무장이 되어야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권능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 땅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림이 참 그 사진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죠.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보시면 위에 큰 손이 있고요. 어두운 손이 있고요. 그 밑에 약간 하얀 손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끈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가장 흑암의 손은 사탄 마귀의 손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와 같은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 권세자들, 군왕들과 관원들, 그리고 그들의 손아귀 밑에 마치 퍼펫처럼 줄로 연결되어서 그 권력자들과 권세자들의 움직임에 따라, 조종에 따라, 컨트롤에 따라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 같은 일개 시민들의 3층 구조를 저 그림이 표현해주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봐야 하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저 위에 있는 저 흑암의 손과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밑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의 힘과 권세들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이 나라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와 통치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영적 전쟁의 그림을 이 그림이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영적인 그림을 조금 더 현실적인 표현으로 담아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공중권세 잡은 자는 공중파를 의미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미디어 권력, 언론 권력, 문화 권력, 경제 권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에 줄을 매달아 끌고 다니는 그런 형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저 뒤에 보이는 그 그림자, 그렇죠? 흑암의 그림자.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자와 권력자들. 그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던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속에서 역사하는 저와 같은 권세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움직임들을 하고 있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 그림을 보다가 이렇게 개 목줄에 달아서 이렇게 산책하는 이 그림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찾은 거예요. 마치 목에 줄을 매달아가지고 개 끌고 다니듯이, 애완견 끌고 다니듯이, 그렇게 이 시대의 대중들을 컨트롤하고 있고 끌고 다니고 있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완전히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전복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대중들. 그러다가 제가 생각을 조금 더 진전시켜 나가서 결국 이런 그림을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페이스북의 창립자죠. 주커버그가 자신의 애완견에 개줄을 달아가지고 산책하는 그런 내용. 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막강한 언론 권력, 미디어 권력, 문화 권력을 쥐고 있는 저 한 젊은이에 의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대중들이 조종당하고 있고 컨트롤 당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연상케 하는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수많은 SNS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언론, 미디어 권력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의 이런 권력들이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대중들의 눈을 통제하고 있고 관점을 통제하고 있고 삶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고, 그렇다면 우리를 저렇게 컨트롤하고 있는 저 사람들 위에 역사하고 있는 그 손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각성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렇게 줄을 잡고 있는 세상 권력자들을 우리가 요새 그 정치적인 용어로 더 글로벌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글로벌리스트. 글로벌리스트는요, 글로벌리즘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글로벌리즘이란, 오늘 본의 아니게 영어 자료들이 좀 나오는데 영어 자료를 리서치가 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영어 자료들이 많이 나오지만 제가 본토 발음이 아니어서 영어를 읽는 것은 생략하고 우리 장로님께서 한번 본토 발음으로 Political Ideology,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예요. 글로벌리즘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뭐와 관련된 정치 이데올로기냐? Interconnection across the world. 전 세계가, 온 지구가 서로 연결이 되는, 상호 연결이 되는 것에 관한 정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게 글로벌리즘이에요. 그와 같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자들을 일컬어 글로벌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글로벌리즘과 글로벌리제이션은 뭐가 다르냐? 우리가 흔히 세계화라고 얘기를 하죠. 자, 글로벌리즘은 세계주의예요. 세계주의. 또는 지구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세계주의. 자, 글로벌리제이션은 세계화입니다. The process of interaction and integration. 이건 과정이에요. Among people, 사람들, 회사들, 기업들, 또 정부들이, 전 세계 정부들과 기업들과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상호 연결하며 교류하는 과정을 세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화와 세계주의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글로벌리스트는 세계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바로 글로벌리즘, 저와 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이 세상을 쥐고 있는 세상의 관원들,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권세자들은 우리의 목에 줄을 매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컨트롤하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바로 이 글로벌리스트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글로벌리스트다. 이와 같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정치 이데올로기.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로벌 리스트에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반대 개념. 그게 바로 내셔널리스트입니다. 국가주의라고도 부릅니다. 한국말로. 글로벌리스트는 세계주의예요. 내셔널리스트는 글로벌리스트의 반대말이고요. 내셔널리스트는 국가주의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가 같이 아름답게 서로 연결을 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상부상조하면서 돕고 함께 연결되어지는 삶은 좋지만, 그러나 전 세계가, 그러니까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 세계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의 권력 기구 아래 두는 그와 같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반대하고, 내셔널리스트는 이 나라, 이 국가가 이 국가의 국민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국가의 국민의 의사 결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국가 중심적인 이데올로기를 내셔널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얼핏 듣기에 세계주의가 더 좋게 들리세요? 아니면 국가주의가 더 좋게 들리세요? 글로벌리스트가 더 좀 뭔가 세계 평화와 화합과 화해에 더 부합하는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내셔널리스트가 조금 더 부합되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이데올로기라고 생각이 되어지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요,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셔널리스트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리스트는 필연적으로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철저한 내셔널리스트로서 세계 화합으로 나가야지, 글로벌리스트는 지금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우리가 매우 주의 깊게 주시해야 할 이 세상 관원 권력자들이 바로 저 글로벌리스트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요람 하손이라고 하는 유대인 정치학 박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The Virtue of Nationalism, 그러니까 국가주의의 미덕이라는 이제 책을 썼고요. 또 이분이 PragerU라고 하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왜 우리 모두가 국가주의자가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 연구, 또 이분의 강의 내용을 토대로 제가 이 국가주의란 무엇이며 왜 우리가 글로벌리스트에 대해서 매우 주의 깊게 경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브렉시트가 뭐죠? 브리튼 엑시트입니다. 유럽연합에서 브리튼이 영국이 빠져나온 거예요. 유럽연합은 글로벌리즘을 추구하는 것의 열매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서 EU가 되고 화폐도 같이 쓰고 같은 정치 체제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EU를 전 세계화로 확장시키는 것이 글로벌리즘들의 꿈입니다. 비전이고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 유럽 대륙 안에서 일단은 실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영국이 유럽연합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글로벌리즘에서 내셔널리즘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빠지고 나와서 몇 개월 후에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뭐예요? 미국이 글로벌리즘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이 내셔널리즘을 선택한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결국은 이 국가주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국가주의를 원시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요. 매우 차별적이고 매우 파괴적인 개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우리 국가 우선주의가
반드시 파괴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주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대부분이 생각하고요. 특별히 국가주의를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와 같은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국주의와 더 가까운 거는요, 국가주의가 아니라 글로벌리즘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 전 세계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국가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지도자들이 국가의 지도자로 당선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국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위대한 20세기, 21세기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국가주의자들, 미국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민족 자결주의. 각 국가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비드 벤구리온, 이분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 마하트마 간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죠.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40대 대통령이죠. 또 마거릿 대처, 영국 전 총리,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 국가주의자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여기서 국가주의와 글로벌리즘, 내셔널리즘과 글로벌리즘의 차이를 좀 먼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셔널리즘은 각 나라가 지닌 독립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치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에 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를 뭐 찬성해라,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지, 왜 유엔이 한국에 들어가서 유엔 인권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동성결혼을 뭐 금지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을 반인권적인 국가로 규정을 하고 국제 질서에서, 국제 공동체에서 불이익을 준다거나 수모를 주는 그와 같은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각 나라가 지닌 독특한 상황들이 있고 문화들이 있고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가 지닌 그런 독립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모든 나라들이 서로 보장하고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가 있어요. 반인륜적인 일들.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저 무슬림 국가에서 일어나는 여성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일들이나 뭐 인종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이나 그런 경우에는 뭐 유엔 군을 파견을 하든지, 그건 humanitarian intervention이라고 합니다. 인도주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 이상 함부로 다른 나라의 문화와 다른 나라의 전통과 가치를 강요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내셔널리즘입니다. 반면에 글로벌리즘은 모든 국가를 하나의 통일된 정부 또는 기관 아래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정치 이념이에요. 거대한 제국을 이루는 거죠. 거대한 제국을. 그렇죠? 하나의 통일된 정부나 기관 아래 두어야 한다는 정치 이념. 그런 면에서 유엔 또는 그 유엔의 산하 국제기구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와 같은 최종적인 단계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인 국제기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WHO, WTO, UN, 여기서 만들어 놓은 지침들을 각 국가별로 강요하거나,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런저런 외교적인 압박을 줌으로써 모든 국가가, 유엔에 소속된, 유엔의 회원국인 모든 국가가 그 유엔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관, 내 컨트롤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제 꿈이요, 제 꿈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믿지가 않아서, 꿈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 꿈이 뭐였냐면 유엔에 들어가는 게 꿈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미국 가서 이제 국제법도 공부하고 변호사 되고 유엔을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리서치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유엔의 실체를 알고는 2번도 다시 돌아보진 않았습니다.
유엔이라는 곳이 어떤 기관인지를 알고는. 그래서 안 간 거지, 뭐 실력이 부족해서 안 간 건 아니에요. 각 나라가 독립적인 이해를 추구하고, 이 내셔널리즘입니다. 각 나라가 독립적인 이해를 추구하고 나름의 전통을 가꾸며 간섭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길을 걷는 것이 가장 좋은 통치 방식이라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나라는 인도 같은 나라의 방식대로, 일본이면 일본, 한국이면 한국, 그것이 반인륜적이거나 반인도적인 것이 아닌 이상 국제기구가 그런 데서 그런 영역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컨트롤하지 말라. 그건 그 나라 백성들이 전통과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어떤 그런 기반을 토대로 결정할 문제다. 반면에 글로벌리즘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인류를 통합, 하나의 권력 기관 아래에 두는 것이 가장 좋은 통치 방식이라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종교 통합 운동도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종교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리고 종교 때문에 싸우는 거는요, 반드시 피를 부르거든요. 종교 전쟁보다 더 잔인한 전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글로벌리즘의 흐름 속에 사실은 종교 통합 운동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WCC 문제라든지. 그걸 유엔이 주도하고 있죠, 유엔이. 그래서 이 내셔널리즘은 결국은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 그 국가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이념이라고 한다면 글로벌리즘은 사실상 말 그대로 전체주의예요. 전체를 하나의 권력기관 또는 어떤 특정 기관 아래 두는 것이기 때문에 각 나라가 갖고 있는 개별적인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문화적인 구별성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글로벌리즘은 어떤 형태로든 통제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왜? 전체가 하나가 돼야 되니까. 누구의 아래? 특정한 권력기구 아래. 그래서 결국은 이 글로벌리즘은 참 말은 좋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토탈리테리언이즘, 전체주의로 간다라는 거예요. 종교도 WCC처럼 같이 예배드리는 거 같이. 그만큼 우리의 권리와 자유가 통제되고 우리의 행위들이 통제되고 박탈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미국 안에서 지금 이 특별히 부정선거 이슈를 두고 펼쳐지고 있는 이 대선의 문제는요, 사실 이 내셔널리스트와 글로벌리스트 사이의 전쟁이고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언론과 미디어들이 다 사실상 글로벌리스트들이거든요. 이 미디어 권력들이. 이 미디어 권력들이 다 글로벌리스트들인데, 이들은 이 국가주의를 마치 고립주의인 것처럼 또는 인종차별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프레임을 씌워줍니다. 그래서 트럼프, 그러면 인종차별주의자가 돼버렸잖아요. 미국, 아메리카 퍼스트, 그거는 곧 고립주의인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주의와 고립주의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개념이에요. 물론 국가주의를 추구하면서 고립주의로 나갈 수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국가주의와 고립주의가 같은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인종차별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개념입니다. 단지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내셔널리스트와의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내셔널리스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대중이 보기에 혐오적이고 매우 반인권적인, 반인륜적인 그러한 존재 세력으로 프레임을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에 불과한 것이지, 국가주의와 고립주의, 인종차별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내셔널리즘은 이렇게 전 지구, 전 세계가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나라로 구성되어진 이와 같은 지구를 생각하고 있다면 글로벌리스트들은 여러분 보이세요? 잘 World Government Summit이라고요. 에미레이트 듀바이에서 이 World Government Summit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지금 이미 이 세계 정부 서밋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글로벌리즘이 추구하는 거죠. 월드 거버먼트, 세계 정부를 만드는 겁니다. 세계 정부 어떤 특정한 권력 기구 아래 전 지구를 하나로 만드는 거. 그게 글로벌리즘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것의 한 예가 한 대륙 가운데서 전 지구적이가 아니라 한 대륙에서 그 예시로 나타난 게 바로 유러피안 유니언입니다. EU. 화폐를 통일시키고 그리고 또 다른 예가 유엔이죠. 유엔. 이 유엔에 이와 같은 그런 어떤 조직이 있어요. United Nations New World Order. 새로운 세계 질서. UNNWO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유나이티드 네이션, 유엔과 같은 어떻게 보면 세계 기구죠. 세계를 통합하는 세계 기구. 가 사실은 이미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 정부처럼 강력한 경찰권이나 사법권을 각 국가별로 행사할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이미 상당한 부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예를 들면 제일 대표적인 예가 국가인권위원회. 여러분 국가인권위원회가 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유엔 권고사항이에요. 유엔이 권고하면 전 세계 유엔 회원국을 향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만들라는 거예요. 그 유엔에서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고 하는 공신력 있는 세계 기구가 그 유엔의 회원국인 나라들에 대해 당신들의 인권 정책을 정리해서 보고하라.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관이 없어? 그걸 만들어라. 권고하고.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세워졌죠. 이게 유엔 권고 사항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국가인권위원회 법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요, 유엔의 권고로 세워졌지만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입니다. 정부기구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유엔과 대한민국 정부가 하나로 된 겁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저런 국가기구를 통해서 유엔이 대한민국의 인권정책에 입김을 불어넣고 있고 컨트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나라의 인권 문제에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끼쳤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또 한참 이야기를 해야죠. 그래서 이 내셔널리즘은 하나의 나라, 우리의 나라. 그러나 글로벌리즘은 one world, 한 세계다. 한 세계가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글로벌리즘입니다. 어, 1989년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요. 1991년에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되죠. 그러면서 이 글로벌리즘이 세계적으로 이제 지배적인 담론이 됩니다. 이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또 소련이 해체되면서 글로벌리즘이 아주 부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는 다시 최근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내셔널리즘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하고 많은 나라에서 이 내셔널리즘을 주창하는 지도자로 선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국가주의가 다시금 힘을 얻기 시작하고 일어나고 있는가? 미국과 같은 나라를 통해서도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이유를 인간의 본성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가주의가 인간의 본성에 더 부합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다라는 거예요. 글로벌리즘보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들이나 부모로부터 수세기 동안 구성되고 이룩해온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을 지키기를 원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본성을 토대로 사람의 본성이 가장 충성을 보여주는 게 그래서 가족이에요. 가족에게 가장 충성을 보이죠. 그 다음이 이제 커뮤니티, 지역사회, 그 다음이 이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가장 마음껏 나의 의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쉽게 신뢰하고 나의 삶을 맡길 수 있고 의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바로 가족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가족 다음에 조금 더 넓게 지역사회로 나아가고, 그 다음이 국가예요. 이게 인간의 신뢰 구조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신뢰 구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수세기 동안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부모들로부터 전통적으로 이룩해온 그런 삶의 방식의 토대를 둔 상태에서 그 국가에 오히려 좀 더 충성도를 보일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그 유대인 학자는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의 전통적인 문화와 관습, 수세기 동안 전통적으로 조상들을 통해 이룩해온 삶의 방식들을 토대로 세워지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자유의지를 위임할 수 있고, 또 그 체제 안에서 좀 더 번영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토탈리테리아니즘은 그와 같은 각 국가가 갖고 있는 개별적이고 전통적인 관습, 전통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그냥 하나의 정부기관 또는 권력기구 아래서 전 지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권력기구의 충성도 또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각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을 하거나 법을 따르거나 지역사회에 순응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그와 같이 순응하지 않고, 그와 같이 내셔널리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의 전통적인 관습이나 전통을 따라가지 않고 국가의 순종을 요구하려면 반드시 폭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폭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국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폭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것이 나타나는 게 이제 소련이고요. 또 이제 나치즘, 이런 히틀러. 총구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글로벌리즘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총구의 권력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보편적인 이념을 강요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나치즘이고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는 제국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 제국주의자가 바로 글로벌리스트에 더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가 갖고 있는 전통, 관습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과 삶을 통제하게 되기 때문에 폭력을 수반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유를 박탈당하고, 바로 그것이 이 글로벌리즘의 모습이고, 그와 같은 예가 이런 제국주의, 커뮤니스트나 나치즘이 바로 그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국주의자들 또는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각자 각 나라가 갖고 있는 독립적인 경계선들을 허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전 나라를 국경에 상관없이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내셔널리즘은 경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국경선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의 야망을 멈추게 만드는 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국경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침범하려고 하는 야망을 중단시킬 수 있다. 그래서 국경이 튼튼할 때 좋은 이웃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 공약으로 가장 먼저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남미 쪽에 있는 그 국경선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 장벽을 세워서 국경을 철저하게 회복시키는 것을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 내셔널리즘, 철저한 국경을 통해 나라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그와 같은 정책의 일환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국가주의적인 이런 방향은 사실은 성경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모세의 율법,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웃의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가르쳐주고 있죠. 마틴 루터의 이 가르침은 사실은 개인,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은 이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인 사상이 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개인 사상의 출현이 결국은 국가주의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한 개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한 인디비주얼 스테이트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헨리 8세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독립하여 영국 국교를 세우죠. 이런 것들을 다 내셔널리즘의 예로 이 유대인 철학자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517년 그렇죠? 우리 종교개혁 그리고 헨리 8세가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영국 국교를 독립하여 세우는 1534년, 그 다음에 1581년에는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게 되고요. 또 1776년에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이게 다 국가주의의 부흥을, 국가주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나라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다른 어떤 지역의 권세자로부터 독립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국가 독립의 원리가 실현된 그런 역사적 사건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국가주의의 회복을 통해서 산업이 발달이 되고 국가 간의 경쟁을 통해서 과학과 기술이 진보하는 가운데 문명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국가주의를 통해서 사실은 역사가 발전해왔고 문명이 발전해오다가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냐면 1914년에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요. 1939년에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전 세계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치즘, 히틀러는 아주 독일 우선주의, 독일 중심,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다른 나라들을 막 쳐들어가서 정복하려고 하는 이런 야심들을 드러내고 그러는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냐면 바로 이 국가주의가 이와 같은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를 일으킨 주범이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낳으면서 만들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국가주의 그러면 이와 같은 나치즘을 생각하고 홀로코스트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주의가 아니라 사실 이 나치즘은 사실상은 임페리얼리즘이고 글로벌리즘이에요. 각 나라의 전통을 인정하지 않고 쳐들어간 거예요. 우리처럼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국가주의와 나치즘은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많은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이 국가주의가 이와 같은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를 일으켰다라는 거짓말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셔널리즘이 두 번의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를 일으켰다. 특별히 유럽의 수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 역사가들이 그러한 거짓말들을 심화시키죠. 그래서 어떤 잘못된 가르침들을 전하기 시작하냐면 독립적인 국가는 위험하다. 세계에 위협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모든 나라가 하나의 권력기구나 정부 아래에 있을 때 온 세계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92년에 유럽연합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마가렛 대처,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아까 얘기했죠. 국가주의자였다고. 이 영국의 마가렛 대처는 이 EU라는 유러피언 유니언이라고 하는 이 구상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이 EU의 본부가 있는 브뤼셀에서 영국의 버밍햄의 정책들을 결정하는 것이 말이 되냐? 아니 왜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정부기구에서 영국의 문제를 결정하고 지시하냐? 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관료가 영국의 관료들을 대신해서 영국의 국민들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세상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결국 이 영국이 EU에 가입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2016년 6월에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가주의의 회복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5개월 있다가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겁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창하는 또 다른 강력한 국가주의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영국에서 유럽연합을 탈퇴하자마자 5개월, 6개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글로벌리스트들은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트럼프는 평생을 뉴욕의 가장 어떻게 보면 치열한 전쟁터와 다름없는 그런 부동산 그런 어떤 그 건축, 건설 그와 같은 업계에서 강력한 성공,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이분의 본성 자체가 싸움꾼적인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최근에 묵상한 부분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준비시키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이분은 타고난 싸움꾼이죠. 타고난 전략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영국에서는 브렉시트, 유럽연합에서 나오고 미국에서는 트럼프라고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미국 정치계에서 돌연변이 같은 그런 인물이 갑자기 공화당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그러면서 하는 정책이 막 기후협약에서도 빠져나오고 이게 다 뭐예요? 글로벌 리스트들의 그 모든 거기서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미국을 컨트롤하냐? 미국의 정책은 미국인이 결정하는 거다. 그걸 왜 그런 국제기구에서 결정하냐? 그러면서 막 국제기구에서 막 탈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거 뭐야? 이거 완전히 이단아 아니야? 이거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지만 트럼프의 눈에 보기에 또는 내셔널리스트들의 눈에 보기에 지금 그와 같은 모든 어떻게 보면 일련의 행위들이 사실상 국가주의의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가 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죠. We reject globalism. UN 연설에서 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글로벌리즘을 거절한다. 한번 우리 연설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짧은 연설인데요.
틀어주시죠. We reject the ideology of globalism and we embrace the doctrine of patriotism. 그래서 페이트리어티즘, 그러니까 애국주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상 이것은 국가 내셔널, 왜냐하면 내셔널리즘이 워낙 사람들의 이렇게 인식에 이미 안 좋게 오염이 돼버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셔널리즘 그러면 또 이제 미디어들이 세상 사람들이 막 저렇게 제국주의자다, 고립주의자다라는 그런 공격들을 염두에 두고 내셔널리즘보다는 더 어떻게 보면 순화된 사람들의 인식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패트리어티즘이라는 단어를 대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유엔 연설에서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유엔을 거절한다. 어떻게 보면 유엔에서 가장 많은 돈을 내고 있고 유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지만 유엔에 모여있는 수많은 글로벌리스트들 앞에서 We reject globalism. 그리고 we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패트리어티즘을 추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정치 내전의 상태는 이 글로벌리스트들과 내셔널리스트들의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고 봐야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글로벌리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사실 이 대부분의 정치 용어가 그렇듯이 정해진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이 정치 이데올로기 용어들은 정치가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정의를 내리고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용어에 있어서 확정된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리즘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국가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국경을 없애서 하나의 세계 정부를 꿈꾸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자유로운 무역이 보장되고 관세는 사라지며 모든 세계 시민은 특정한 정부의 제약이 사라진 상태에서 자신의 주권을 누린다는 비현실적인 공상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이 글로벌리스트들이야 다 국경 열어라. 다 국경 열어라. 시민권 없어도 살게 해라. 아주 극단적인 이런 이민 정책들을 주장하는 게 바로 이런 글로벌리즘의 표현인 거예요. 국가의 개념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국경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세계 정부를 꿈꾸는 사람들이 바로 글로벌리스트들이죠. 정부의 제약이 사라지는 거죠. 일단 미국에 존재하는,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이 글로벌리스트들의 첫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슈퍼리치와 다국적 기업가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죠. 제프 베조스, 이 사람은 이제 아마존 설립자인데 자산이 1310억 원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148조. 그다음에 주커버그는 962억 달러, 약 114조 원. 빌 게이츠는 1130억 달러, 약 130조 원.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 이런 다국적 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다 글로벌 리스트들입니다. 이들이 왜 글로벌 리스트들이 될 수밖에 없냐면 일단 국가의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시켜야 자본과 기업의 힘을 극대화하여 결국은 정부 자체를 기업의 발 아래 굴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국가의 규제와 간섭을 최소화시키고 더 나아가 자본과 기업의 힘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국가의 규제와 간섭들을 철폐시키고 관세들을 철폐시키는 이런 글로벌리즘을 지지하고 글로벌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기업의 발 아래, 기업의 힘 아래 정부를 굴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국경을 허물어 대규모 이민과 이주를 받아들임으로써 값싼 노동력을 자유롭게 누림으로써 자신들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국가 간의 무역 관세와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죠. 그렇게 되면 정부가 기업을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기업의 힘 앞에 정부는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 리스트의 가장 첫 번째, 바로 이 슈퍼리치들, 그리고 다국적 기업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그 기업의 힘에 정부를 굴복시키기를 원한다, 이 글로벌 리스트들이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뭐 한 일례입니다. 이건 유튜브에서 최근에 공지를 했어요. 이 미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주장하는 그런 모든 유튜브 채널들은 다 검멸하겠다. 검멸하겠다. 이게 뭐예요? 국가 정부를 기업의 힘 앞에 굴복시키는 거죠. 트럼프의 트윗도 다 제거를 해버렸어요. 검열을 해서. 한동안은 중단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의 권력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이 기업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거 보세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이 네바다주에서 일어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페이스북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는 모든 이 페이스북의 기사에 다음과 같은 공지글을 함께 올리게 돼 있어요. 선거 관리는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며 현재 널리 알려진 부정 행위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페이스북이 뭔데? 페이스북이 그걸 뭘 어떻게 안다고 부정선거 행위가 발견되었다, 발견되지 않았다를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까? 이처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부정선거 이슈만 봐도 미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 또 미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검열을 통해서 기업의 힘에 굴복시키고, 뿐만 아니라 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많은 대중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다 거짓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대중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의 권력도 이와 같은 기업의 힘에 어떻게 보면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여기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올리니까 이렇게 했어요. 대통령 당선인은 조 바이든입니다. 아니, 대통령 당선인을 페이스북이 결정해 줍니까? 조 바이든은 2021년 1월 20일부로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걸 페이스북이 뭘 결정을 해요? 페이스북은 말 그대로 소셜미디어에 불과한 거예요. 유통 채널에 불과하다고요. 근데 지금 본인이 판사 역할까지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통해서 기업의 힘을 극대화시켜서 국가와 권력을 기업의 힘 앞에 굴복시킴으로써 전 세계를 하나로 통제하겠다. 이게 글로벌리즘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 글로벌 리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네오마크시스트들,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이 네오마크시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마크시즘이라는 이야기고요. 전통 마크시즘은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간의 갈등을 통해 계급 투쟁을 통해서 노동자 혁명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네오마크시즘은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공산주의 전략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그것을 문화적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 마크시즘은 그것을 경제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갈등을 통하여 노동자 혁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킨다 라고 주장을 했다면, 네오마크시즘은 이제는 남성과 여성,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백인과 흑인과 같은 문화적인 갈등과 투쟁을 통해서 그동안 사실상 억눌려 왔던 그와 같은 계급이 지배 계급을 전복시켜 사회혁명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래서 전통 마크시즘은 경제 논리를 통해서 세상혁명을 꿈꾸었다면 네오마크시즘들은 문화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는 것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이 네오마크시스트들은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와 다를 게 없어요. 모양만 다른 겁니다. 동일한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소련이 붕괴했다고 해서 공산주의가 끝난 게 아니면 여전히 공산주의는 유효하고 가장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이 네오 막시스트들이 사실상 이 독일에 많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네오 막시스트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요,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3, 40년 전에 미국의 학계가 그 사람들 다 받아들여줘가지고 대학 교수 시켜주고 학자 시켜주고 총장 시켜주고 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미국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이 네오 막시즘의 강력한 전복 활동들이 이루어왔고요. 지금 그 결실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만이 아니에요. 한국은 386 세대가 지난 20, 30년 학교, 교육, 정계, 문화, 모든 언론, 미디어, 법조계까지 다 들어가서 지난 30년 동안 수고한 결과 완전히 전복이 일어났잖아요. 그와 동일한 역사가 특별히 독일계의 막시스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학교를 중심으로 문화, 어떤 언론, 미디어를 중심으로 지난 30년 동안 완전히 전복을 시켜놔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쟁이 지금 특별히 이번 대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미국의 네오 막시스트들, 사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칼테스라는 여자인데 이제 31살, 89년생이니까 바텐더 하다가 뉴욕 하원 의원이 된 그런 여성입니다. 이 버니 샌더스와 함께 선거 운동을 하다가 정치계에 입문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강렬한 사회주의자이고 네오 막시스트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버니 샌더스, 아주 급진 사회주의자, 급진 네오 막시스트. 지난 30년 동안 이런 미국인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에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의회로 들어간 겁니다. 특별히 민주당으로 들어가서 민주당의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네오 막시즘은 사실은 마르크스주의랑 동일한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네오 막시스트 액티비스트가 있습니다. 운동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솔 알린스키라는 사람이에요. 솔 알린스키. 이 사람은 아주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네오 막시스트이고요. 운동가입니다. 이 솔 알린스키의 후예가 있습니다. 이 솔 알린스키, 그러니까 대학 졸업 논문을 이 솔 알린스키에 대해서 졸업 논문을 쓰고 솔 알린스키를 자신의 영적, 정치적 멘토로 삼은 사람이 바로 우리 힐러리 자매고, 그리고 저 솔 알린스키의 제자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우리 오바마 형제예요. 철저한 솔 알린스키를 멘토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상 힐러리나 오바마는요, 네오 막시스트라고 보셔도 돼요. 네오 막시스트, 사회주의자입니다. 자,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는 이런 구호를 외치죠. 국제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게 뭐예요? 국제 노동자여, 이게 뭐예요? 국가의 국경을 다 허물어버린 거예요. 모든 노동자가 하나의 민족이고 하나의 나라인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에 따른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와 일본 노동자가 형제인 거고 한국 노동자와 저 미국 노동자가 형제인 거예요. 그래서 국제 노동자여 단결해서 세계를 전복하자. 이게 전통 마르크스주의의 구호죠. 그래서 국가별 가치 체계들을 다 파괴시키고 공산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일색화시키자. 그런데 전쟁이 떵 하고 났는데 노동자들이 다 자기 나라 가서 자기 나라 위해 싸우는 거야. 국가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야, 순간. 그래서 사실상 이 마르크스주의가 실패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오 막시스트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네오 막시즘의 경우에는 어떠한 주장들을 하게 되냐면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사이에 장벽을 허물어서 국가별 평등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네오 막시스트들이고 사회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냐면 전통 막시스트와 동일하게 국가별 가치 체계를 파괴시켜야 되고 국가별 정부의 기능을 약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 네오 막시스트들 또는 이 사회주의자들이 국가와 국가를 다 초월해서 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혁명을 일으키려면, 쉽게 말하면 국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그 국가의 기능이 약화가 돼야 되고 국가의 정부 기능이 약화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막시즘도 그랬고 네오 막시즘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을 병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세계적인 혁명을 위해서는 국가별 정부의 기능이 반드시 약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와 같은 막시즘적인 세계관으로 전 세계를 일색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세력이 바로 이 네오 막시스트들, 사회주의자. 특별히 그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적이요, 기독교입니다. 교회예요. 초월적인 진리를 믿는, 초자연적인 실제를 믿고 그 진리의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고 서약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혁명을 일으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쉽게 말하면 반동분자가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네오막시즘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각 국가의 기능과 정부의 역할들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적 어젠다를 전 세계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동시에 무엇을 하냐면 반기독교적인 억압 정책들, 억압 코드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쇠퇴시키고 축소시켜서 기독교와 교회를 소수 인종으로 만드는 일을 반드시 해내야만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부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전 세계가 하나의 세계관으로 통합시키는 일을 행해 나가고, 정부와 별개로 그와 같은 혁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이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이상한 사람, 전염병 같은 존재로 소수 인종으로 전락을 시켜버려서 혁명을 추진해 나가는 그와 같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성혁명이에요. 성윤리 파괴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세 번째 글로벌리스트가 바로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 미국 정부는 중국에 그동안 특혜에 가까운 무역 정책을 펼쳐왔고요. 대신 중국은 아주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다국적 기업에 엄청난 수익을, 그리고 주가 상승을 가져다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지난 20, 30년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렇고 다국적 기업들이 얼마나 중국의 값싼 노동 자들을 통해서 수익을 올렸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때 너나 할 것 없이 중국 붐 일었잖아요. 중국에 공장 짓고 한국에 있던 공장 다 중국으로 이전시키고, 그래서 그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이윤을 극대화시키고,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 정부가 아예 중국에 특혜를 주어서 무역 정책을 펼치고 대신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그리고 주가의 상승의 혜택을 누려왔죠. 그러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자국민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국민. 왜? 일자리가 다 중국으로 가잖아요. 공장을 미국에 세워버리니까, 값싼 노동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국민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국적 기업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이익을 받은 다국적 기업들, 슈퍼리치들은 정부 관료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게 되고, 이런 구조가 그동안 수십 년간 미국 정부 안에서 형성이 되어 온 거예요. 미국 정부는 중국에 혜택을 줘서 다국적 기업에 어마어마한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고, 그 막대한 부를 가진 그 기업가들과 다국적 기업은 미국 정부 관료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함으로써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체인이 형성된 겁니다. 이 미국 정부 안에, 미국 관료 세계 안에. 그것을 일컬어 이제 딥 스테이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딥 스테이트. 워싱턴 안에 공화당, 민주당을 다 초월을 해서 이와 같은 이해관계가 중국을 중심으로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공화당, 민주당을 다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화당이라고 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최근에 미치 맥코넬인가요? 그 상원 원내대표, 공화당입니다. 배신했어요. 트럼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했어요, 본인이. 상원 원내대표인데. 아직 결과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상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을 배신 때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아내가 중국인이에요. 근데 그냥 중국인이 아니에요. 중국 재벌의 딸이에요. 이처럼 마크 주커버그는 아내가 중국 사람인 거 다 알고 있죠. 이처럼 지금 이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엘리트들, 그들이 이 중국과 친밀한 이해관계가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이제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12월 18일까지 이제 미국 부정선거에 관한 그 보고서를 미국의 정부 기관들이 제출을 해야 돼요. 정보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제출이 안 되고 있어요.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지연이 되고 있는 그 내막을 알아보니까 예를 들면 FBI에서 중국이 이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FBI인데 아니다, 중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또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된 보고서가 제출이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FBI, CIA, 뭐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해관계가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전쟁이 보통 어려운 전쟁이 아닌 거예요. 하여튼 여하튼 간에 세 번째 글로벌리스트가 중국 공산당입니다. 딥스테이트들이죠. 게다가 이제 중국의 지배 계층은 국가의 부를 독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요, 정치 체제로는 공산주의인데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 체제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와 지금 특별히 미국과 같은 나라와 이와 같은 교류를 통해서 공산주의 정치 체제니까 거기서 얻는 막대한 부가 다 권력자에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진핑 억만장자입니다. 억만장자. 왜? 국영기업이거든요. 다 공산주의 체제니까.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예요. 경제 체제는 자본주의지만. 자본주의 체제로 해서 전 세계 돈을 끌어모은 것을 정치 체제가 공산주의니까 일부 소수의 권력자들이 다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부를 저와 같은 지배계층이 독점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수많은 10억 명 정도에 되는 중국 인민들을 그들의 노동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갖는 거죠, 저 중국이라는 나라. 그러면서 그와 같이 국내적으로는 중국 같은 나라가 국내적으로는 그와 같은 막대한 부를 가진 소수의 권력자들이 10억 명의 인민들을 컨트롤하는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미국과 같은 나라와 깊은 상생관계, 공생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지난 10년, 20년, 30년을 지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딥스테이트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라고는 이 하루 이틀 만에 끊어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상생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근데 그런 네트워크가 단지 미국 정부 또는 미국하고만 연결된 게 아니라 중국을 상대한 모든 나라가 지금 그와 같은 상생관계에 엮여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 여야 없어요. 다 친중이에요, 지금. 조선일보 보세요. 다 친중이에요. 다 친중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겉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다 그와 같은 이해관계가 이미 다 엮여있고 최근에 어떤 그 비밀 자료가 유출이 됐는데 제가 그걸 준비하는 걸 깜빡했는데 중국 공산당원들이 전 세계 기업에 다 들어가 있다. 그 명단들이 다 공개됐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공산당을 위해서 생명을 걸기로 서약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 간첩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 유수의 모든 기업들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인해 전술이죠, 말 그대로 인해 전술.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문어발 전략으로 전 세계 정부, 기업, 학계, 문화, 미디어 권력자들과
깊은 딥스테이트를 형성을 하고 있는 핵심 글로벌리스트입니다. 이 중국 공산.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와인을 들고 마시는 시진핑의 모습이 너무 얄미워요. 그래서 지금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지금 이 미국의 주류 세력이 되어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세력이 트럼프와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국민들과 1대1로 지금 붙어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그래서 이 전쟁이 쉽죠. 미국 대통령인데도 쩔쩔쩔 매는 거예요, 지금. 미국 대통령인데도. 미국 선거는 부정선거 맞거든요. 뭐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부정선거예요. 그럼 부정선거가 가능했던 거예요. CIA도 가만히 있고, FBI 대통령이 조사하라고 지시를 하는데도 조사를 하지 않고. 그게 왜 그러냐면, 내부적으로 이미 이렇게 강력한 체인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트럼프가 사실상 외로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저도 참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진정한 정의, 공의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이건 그냥 전쟁이고 싸움이에요. 전쟁을 할 때 윤리적인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죽이고 보고 이기고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윤리적으로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미국 대선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게, 야, 이 세상에 정의, 공의를 너무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건 그냥 전쟁이에요. 전쟁. 부정을 저질러 놓고도 부정하지 않았다. 페이스북에서 계속 올리면 부정이 없는 게 돼버리고, 엄연한 부정선거인데도 이렇게 저렇게 미디어 동원하고 사람들 동원을 해가지고 얼레설레 해가지고 넘어가면 대통령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탄핵시키면 탄핵되는 거고, 세상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공의와 정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전쟁이다, 전쟁. 그걸 제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글로벌리즘 또는 글로벌리스트라고 말을 할 때 결국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친중 글로벌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결국은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리스트를 얘기를 할 때 친중 글로벌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친중 글로벌리스트는 크게 세 세력으로 삼위일체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캐피탈리스트, 기업가들, 자본가 계급들. 두 번째, 사회주의자들, 네오마크시스트들. 세 번째, 차이나입니다. CNC예요. 이 세 세력이 삼위일체로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위장된 깃발을 갖고 중국을 이용해서 각 국가의 정부의 영향력들을 축소시키고 글로벌리즘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치적 아젠다를 특별히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실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셔널리즘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글로벌리즘을 완전히 실현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을 완전히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제 눈에 보기에는. 근데 이번에 왜 이렇게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이렇게 정말 부정선거를 일삼으면서, 만약에 이게 정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이것을 주도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법적인 심판을 받게 될 거거든요. 어쩌면 민주당이 정말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무리수, 부정선거라고 하는 무리수까지 둬가면서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을 막기 위해 총봉기를 한 것일까? 이것은 바꿔 말하면 그만큼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 수가 있겠죠. 정말 끝장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끝장이 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특별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 연계해서 이와 같은 부정선거를 하는
무리수까지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부정선거로 단언을 합니다. 단언을 하고 이제 조만간 그 미국 정보기관에서 조사 자료도 나오겠지만 중국에 개입한 것으로 이미 조사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이미 지금 제가 올라오기 좀 전에 언론 보도를 확인하고 왔는데 이미 중국의 개입이 된 것으로 보고서가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결국은 그래서 저 미국 대선의 싸움이 미중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미중 전쟁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이 미중 전쟁에서의 미국의 승리가 이 한반도의 운명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미중 경제 전쟁을 통해서 저는 곱게 중국이 무릎을 꿇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어느 날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결국 이것이 미국 대선으로까지 연결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쫓겨날 수 있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쫓겨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몰려간 것이죠. 자, 지금 그런 전쟁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중국이 지금 이 내셔널리즘을 붕괴시키고 글로벌리즘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디지털 토탈리테리안 스테이트를 만드는 겁니다. 디지털 거버넌스, 디지털 전체주의. 이 글로벌리즘을 위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구, 전략을 바로 이 디지털화로 삼고 있습니다. 보시면 중국이 디지털 전체주의 국가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감시체제, 감시기술, 우리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취재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멀어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CCTV가 아니에요. CCTV를 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정보가 뜹니다. 이게 제가 안 보이시죠? 이렇게 뜨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감시체제죠. 지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이 디지털 거버넌스의 수준이라는 게 어떤 수준이냐면 이거 그 인디펜던스의 보도 내용입니다. 중국은 모든 중국 시민들에게 점수를 부여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점수를 부여할 것이다. 이게 디지털 거버넌스 아주 핵심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요구되어지는 점수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뭐 론을 받거나 융자를 받거나 아니면 여행하는 것에 제한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도가 떨어지면, 신용지수 떨어지면 우리가 융자 못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중국 정부가 한 개인에 대해서 매기는 점수가 어떤 특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거나 여행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그런 체제를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중국 정부의 그 아주 야심찬 계획이 뭐냐면 어떤 기업들이나 또는 시민들의 관한 정보, 온라인 정보를 한 장소에 다 비축을 해두어 가지고 관리하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또 사회적인 또는 어떤 법적인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사람이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권리를 제한하는 그러한 디지털 거버넌스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보도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게 2019년 6월인가의 보도인데 이렇게 보도를 맺습니다. 이것이 2020년에 실현되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2020년에 뭐가 일어났죠? 우한 코로나가 일어나게 됐죠. 지금 이 보도가 2019년 12월의 보도입니다. 사실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계획된 건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결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터지죠.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터집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설교 때도 나누었지만
사실 이거는 설교가 아니라 딘 쿤츠라고 하는 장편 소설의 내용이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진 겁니다. 81년에 출간된 소설이죠. 우한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생화학 무기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든 신종 바이러스가 유출이 되면서 전 세계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81년도 장편 소설 어둠의 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그대로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책이 오랜만에 다시 한번 붐을 일으켰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우연이 아니면 이거는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우한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시작이 되고 전 세계 팬데믹 사태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새롭게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한 단체가 있는 게 바로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죠.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은요, 글로벌 리스트들의 모임입니다. 글로벌 리스트들의 모임이에요. 매년 1월이나 2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이 모임을 갖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내년 1월, 그러니까 다음 달이, 또 이르면 다음 달에, 모르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르면 다음 달에 다보스 포럼이 열리게 될 텐데, 한번 그때 논의되어지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잘 검색해 보시고, 리서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을 71년에 창립한 사람이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독일의 경제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의 이 코로나 팬데믹은 아주 드문,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냐면 우리의 세계를 다시 새롭게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 클라우스 슈밥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보면서 이 사람이 쓴 책을 제가 한 권 사서 읽었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인데요. 이 4차 산업혁명 이 책은요, 앞으로 이 미래 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서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이분에 대해서 리서치를 해보고 또 지금 현재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에 이 글로벌 리스트들의 움직임과 리셋이라고 하는 구호를 통해서 이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저런 전략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것이 이 사람들은 예측서라고 말하지만 예측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측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계획서입니다. 그것을 예측서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샀어요. 저는 이 예측서 웬만하면 잘 안 읽거든요. 사람의 예측 그렇게 전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이와 같은 책들을 앞으로 내가 사서 읽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미래의 계획서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이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주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 글로벌 리스트들의 계획서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책도 한 권 샀고 또 하나가 UN에서 나오는 미래 예측 보고서인가? 코로나 시대 이후의 미래 예측 보고서인가? 그 책도 제가 아주 상세한 예측처럼 쓰지만 사실상 계획서인 그런 책들을 제가 샀어요. 최근에 이분이 아직 한국에는 번역이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도 막 찾아봤는데 번역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이 책을 썼으면 COVID-19 The Great Reset. 이 COVID-19을 아까 이 슈밥의 인터뷰 내용처럼 세상을 새롭게 리셋할 수 있는, 세계 질서를 새롭게 리셋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는 이 글로벌 리스트들의 전략서, 계획서들이 고스란히 이 책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드 이코노믹 포럼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이런 화면들이 뜹니다. 나름대로의 비전들이 나와 있고요. 예측을 가장한 계획들이 이와 같은 홈페이지 안에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간사님, 우리 다음 영상 하나만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ere's a video of your future.
if some people at the World Economic Forum get their way. They say you'll own nothing and be happy about it. Energy will be green, rationed, and expensive, and travel will be restricted. Even your diet will be controlled, and currency will be digital. This left-wing dystopian dream is called the Great Reset, and you're supposed to be excited about it. The CBN Great Reset 뉴스에서 has been 보도한 labeled a 내용이에요. conspiracy theory and even sounds like a conspiracy theory. But everything we know about it comes from the global elites themselves, who have been quite open about it. This is not a conspiracy theory. This is a well-documented movement among many of 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 Justin Haskins is a leading authority on the Great Reset. Fundamentally, this is a radical and complete transformation of everything that we do in our society to control people's behaviors, to control businesses, and to move society in the direction that you want to move it. It will change the way businesses are evaluated. It'll coerce businesses to pursue left-wing causes. The Great Reset was unveiled at the World Economic Forum in Davos, Switzerland, where many of the world's most powerful people go to offer solutions to the world's problems. And the World Economic Forum sees the coronavirus pandemic as a historic opportunity to change the way the world operates. Right now, we're facing a crisis of international proportion. It's going to have long-term impact for us. Their solution is essentially global socialism. 저기 Think of the 글로벌리즘. Green New Deal combined with the COVID-19 lockdown restrictions and throw in something 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which technology is supposed to radically change the way we live and work. Klaus Schwab is the founder of the World Economic Forum. W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lead to is a fusion of our physical, our digital, and our biological identities. It has the support not only of world leaders, but of global corporations like MasterCard and BP, brought to you by people who think they know what's best for you. By giving, the elites, the technocrats in society, the most educated people, the ability to manipulate society, pull the levers in society, and manage and manipulate society so that it's, in their minds, perfect. But a Trump re-election would blow a massive hole in the Great Reset. 1 week before the election, Italian Archbishop Carlo Maria Vigano wrote an open letter to the president, warning him that the Great Reset is inhuman, faceless tyranny that seeks to subdue all of humanity, and that President Trump and the United States are the wall against the deep state, the final assault of the children of darkness. Over the past 4 years, Donald Trump has been the single greatest roadblock for people who are pushing this internationalist, globalist sort of agenda. The elites at Davos are now counting on a Biden victory for their Great Reset to go forward. The World Economic Forum and the Biden campaign even share the same slogan, Build Back Better. To build back better. It's also a phrase you've heard being used by Justin Trudeau, by the Pope, by the Prince of Wales, and by leaders around the world. English journalist and author James Dellingpole. You'd be amazed by how many world leaders are on board with this globalist plan, even people that claim to be conservative. This is worse than Nazism. This is worse than communism. This is worse than fascism. These guys are planning on taking over the whole world. We'll hear more about the Great Reset when the World Economic Forum meets again in January. And whether he's in the White House or not, Donald Trump is expected to be a force, which could remain a problem for the hopeful backers of the Great Reset. Dale Hurd, CBN News. 네. 아까 그 슈밥이 인터뷰하면서 피지컬 아이덴티티하고 디지털 아이덴티티하고 바이올로지컬 아이덴티티를 융합을 시킨다는 얘기죠. 이 세 가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물리적인 피지컬 아이덴티티, 물리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육체적인 아이덴티티라고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육체적인 피지컬 아이덴티티하고 디지털 아이덴티티하고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인 그런 아이덴티티를 퓨전시킨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디지털 전체주의를 의미하는 거죠. 전체주의. 그러니까 생체 정보까지도 다 이게 융합이 된 어떤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또 이런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넘겨주시죠. Microchip under the skin to shop and open the front door. 그러니까 마이크로칩을 사람들의 이 피부 속에다 이식을 해가지고 쇼핑을 하든지 아니면 문을 연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아까 우리 그 스마트폰으로 앱, 삼성페이 같은 거 예를 들면 전화기로 계산하잖아요, 요새 디지털로. 저도 요새 이 전화기 하나 갖고 다닙니다. 이걸로 다 계산이 되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화폐가 아니라 이런 어떤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이미 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스킨 안에다가 어떤 마이크로칩을 넣어서 숍을 하게 하거나 문을 열게 하거나 그런 일들을 이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건 이미 환자들에게 의학적으로 이미 실용화가 이미 돼 있죠. 예를 들면 심장 이런 어떤 박동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뇌에 어떤 거라든지, 그래서 어떤 이런 칩 같은 거를 넣어서 사실은 분비물 뭐 이런 호르몬들을 조정하거나 조절하는 그런 일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개념이 이미 나왔고 이런 노력들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장애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노화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디지털적인 기계적인 퓨전을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트랜스휴머니즘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클라우스 슈밥의 그 4차 산업혁명 책을 봐도요, 이 트랜스휴머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계와 인간의 융합 이야기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짐승의 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또 워낙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곡되고 잘못된 해석이나 또 불필요한 두려움에 그다지 저는 이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그동안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이번에 제가 이번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통과하는 가운데 또 이 글로벌리스트들의 전략이 이미 공론화되어 있고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짐승의 표가 정말 이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66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이 어쩌면 지금과 같은 이런 디지털 전체주의 시대의 도래를 이 마지막 때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은 아닐까라고 제 나름대로는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특별히 12월 마지막 주 이 코로나로 한 해를 보내는 가운데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깊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미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통과하고 있는 시대가 분명한 마지막 때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오늘 한번 이런 강의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The Great Reset, 이건 월드 이코노믹 포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인데요. 여러분 이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거예요. 이 리셋, The Great Reset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전략과 계획들을 저렇게 아주 상세하게 지구본의 형태를 띠고 이 지구를 저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리셋하기 위한 전략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몇 가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내용만 제가 체크를 해봤을 때 LGBT inclusion, gender parity, 그러니까 이 LGBT 정상화, 이게 바로 이 The Great Reset의 아젠다에 들어가 있습니다. 디지털 아이덴티티,
그렇죠? 디지털 아이덴티티가 아까 그 중국에서 이야기한 서베일런스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모든 정보들이 다 디지털화되어서 국가 정보기관 안에서 그것들을 다루는 어떤 그런 이야기죠. 인터넷 거버넌스, 또 여기 보면 글로벌 리스크, 이런 세계적으로 이런 팬데믹과 같은 이런 리스크가 터졌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가 되어서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온 나라가 다 중단시켜놨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게 일종의 이와 같은 리셋을 위한 어떻게 보면 준비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이 글로벌 리스트들의 입장에서 개인에게 주었던 자유를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다 회수하고, 그래서 지금 모든 개인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더 그레이트 리셋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그런 준비 과정을 지금 우리들이 통과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뭐라고 쓰였죠? 보이지 않는데 글로벌 거버넌스, 글로벌 거버넌스, 하나의 정부죠. 새로운 세계 질서, 글로벌리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의 정부 또는 하나의 권력 기구 아래 전 세계를 두는 어떤 뉴 월드 오더로의 리셋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클라우스 슈밥 같은 이 이코노믹 포럼의 설립자이자 수장은 코로나를 이와 같은 리셋을 위한 다시 오지 않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 나름 그냥 음모론도 아니고, 이건 그냥 제 나름대로의 추측도 아니라 이거는 그냥 팩트예요, 팩트.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이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타임지에서 더 그레이트 리셋의 그림을 아주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지구를 다 뜯어다가 지금 공사 중인 거예요. 다시 오지 않는 이와 같은 코로나를 기회로 삼아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 인원수도 막 제한하고, 예배에서 찬양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지금 이 종교의 자유부터 해서 특별히 교회를 상대로 해서 이와 같은 제한들을 두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바로 이 글로벌리스트들의 아젠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항해야 된다.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해서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뭐 불법을 좋아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거 방송되면 안 되는데. 저항해야 된다는 거죠. 슬기롭게, 지혜롭게 저항해야 된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묵시록적으로 설명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지금 이 땅의 형국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 글로벌 리스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막강한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 한 개인을 지칭한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글로벌 리스트, 친중 글로벌 리스트들이 저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있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의 대선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중보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모습들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인 호불호가 다를 수 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의 성격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한다면
이것이 단순한 정치 권력 싸움이 아니라 이게 글로벌리스트와 내셔널리스트라는 이 차원에서의 싸움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안에 이 깊은 영적인 싸움이 마지막 때에 벌어지고 있는 그와 같은 영적 전쟁의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번 대선에서, 우리 미국 대통령의 대선에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당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네, 그렇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좀 볼게요. 이 영상은 이 한 시민이에요. 근데 이 부정선거를 직접 목격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청문회에 나와서, 미시간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많은 부정선거의 자료들이 있지만 저는 이 한 젊은 여성의 정말 피를 토하는 것과 같은 이 울분에 찬 이와 같은 증언 하나만 봐도 저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한 번만 보시죠. Perhaps why is it that more people, and I know we have a couple here today, but why is it that we're not having more people come forward? I mean, it seems like if there I'll was tell all you this why. widespread fraud, that we'd have dozens and dozens of people. I'll tell you why. My life has been destroyed. My life has been completely destroyed because of this. I've lost family. I've lost friends. I've been threatened. My kids have been threatened. I've had to move. I've had to change my phone number. I've had to get rid of social media. Nobody wants to come forward. They're getting threatened. Their lives are getting ruined. I can't even get an actual job anymore. I can't. Because Democrats like to ruin your lives. That's why. All right. Let's move on to Representative Steve Johnson. Thank you, Mr. Chair. So obviously these allegations are very troubling. This is my question here. If these ballots were run through multiple times, as you've alleged, I think you said possibly up to 30,000 times, definitely thousands of times being counted. When we examine the poll book and see who voted, and we count those numbers, Yeah. would they then not line up with the total number of votes coming out of Detroit? The poll book is completely off. Completely off. Off by That poll- 30,000? I'd say that poll book is off by over 100,000. And That poll book, why don't you look at the registered voters on there? How many registered voters are on there? Do you even know the answer to that? No, I guess I'm trying to get to the bottom of this here. Zero. There's zero. So my question then is, if the Guess how many? Wait. What about the turnout rate? 120%. Let's let Representative Johnson 120%. ask his question, please. so the poll book number, there's two things that could happen here. Either the poll book number, if ballots were counted multiple times, there's two options. Option number one is that the poll book numbers are not going to match. They don't. The actual. Not by thousands and thousands of votes. That's not what we see right now. You take a that's look option number again. one. Take a look again. Option number two is that they essentially were filling in names of people who didn't vote. Dead people too? So is that? Let's I guess, let is that your Representative suggestion? Johnson ask his question, and then when I he's thought that done, was his answer. Okay. Well, I guess that's what- my question here is why we're not seeing the poll book off by 30,000 votes. That's not the case. What did you guys do? Take it and do something crazy to it? I'm just saying the numbers are not off by 30,000 votes. So I know what are you I saying saw. that they're filling in? I know what I saw. And I signed something saying that if I'm wrong, I can go to prison. Did you? okay, I I'm think just trying- yeah. Let's let Representative Johnson ask his question, and then don't interrupt him. 동공지진이라는. And then if you want to respond to it, that's fine. Did you have more, Representative? Yeah, I guess I just want to keep following back up with the poll book. So are we saying that the poll book is either wildly off or that they are Wildly filling off. in names? It's wildly off, and dead people voted, and illegals voted. Okay. So that's my answer. I think we're going to move on. 네, 넘겨주시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조만간에 이제 결론이 이제 날 텐데 이제 아마 1월 초면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고요. 저는 이번 이 선거를 보면서 특별히 미국 대선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정말 심각한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번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대선의 결론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게 된다면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물론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저는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요새 제가 최근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참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의 현 시국을 보면서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이 올라왔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신다. 중국을 드러내 주셨잖아요.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 중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들이요, 지금 망하는 징조가 아니라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왔고, 두 번째 확신은 하나님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난 평생을 준비시키셨다면 쓰시겠구나. 결국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간을 그와 같은 삶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준비시키셨구나. 마치 모세를 8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왕실에서 광야에서 준비시킴으로 출애굽을 준비시키셨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내용은 이기든 지든 마지막 때는 분명합니다. 이기든 지든 이 마지막 때인 것만큼은 분명하고, 특별히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팬데믹의 사태를 통과하는 이 기회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순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될 하나님의 그 부흥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팬데믹이라는 사태를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선물. 다니엘이 변함없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는 건요, 다니엘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에 변함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에 변함이 없었다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환경의 변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다니엘의 예배, 환경의 변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예배자의 자세가 다니엘의 그 변함없는 그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입니다. 예배 시간에 따라 예배자의 자세가 흐트러지게 된다면, 예배 장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예배 조건의 변화에 따라 나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져 버린다면 그것은 마지막 때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그 기도자의 자세를 유지한다는 것은 내가 편한 예배의 환경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게 익숙한 예배의 자리를 넘어서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가 성도 중심적인 예배를, 목회를 해왔던 게 사실이에요. 성도가 가장 올 수 있는 시간, 성도가 가장 안락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 그동안 교회와 목회의 중심이 성도 중심적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가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설교 스타일, 성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스타일, 성도 맞춤형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꼭 그렇게 하다가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내게 편해야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아니, 아주 그냥 이거는 그냥 간편하게 얘기를 들면 9시에 예배만 드리던 사람은 9시에만 예배를 드려요. 새벽에 모이거나 밤늦게 모이게 되면 가기 싫은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내 스케줄이 엉클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스케줄이.
우리가 예배 자리도 앉은 자리에서 꼭 앉아야 돼. 그래 왠지 예배가 편안해. 누가 내 자리에 앉으면 계속 뒤에서 째려보고. 이게 뭐야? 다 우리 중심적 예배인 거예요, 그동안. 저는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중심적 예배를 흔들고 계시고 깨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다니엘과 같이 변함이 없이 어떤 환경에서든 하루에 3번 왕의 조서에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자세란 결국 뭐냐면 우리 중심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자가 되어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시간이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해 힘을 써서 모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자로 우리의 전환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일어나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주일 예배도 여러분 이미 공지를 드렸듯이 한번 우리가 훈련을 해보는 거죠. 때로는 관리의 눈을 피해서, 관원들의 눈을 피해서 우리가 밤에 모여야 되는, 저는 사실 그 생각도 했어요. 아예 주일날 오전 예배 안 하고 그냥 밤 9시에 모일까? 그러면 꽉 채워가지고 무슨 예배를 하든 무슨 상관이야. 이거 방송 나가나요? 솔직히 그 생각도 했어요. 마스크 쓰고 그냥 한번 그냥 모여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그냥 문 다 걸어 잠그고 그렇게 할까? 너무 신경 쓰이잖아요. 아니면 아싸리 그냥 새벽에 모일까? 주일 새벽 기도회? 주일 새벽에 한 6시, 7시? 그렇게 해가지고 모여서 7시에 그냥 다들 잘 때 와서 딱 쌈박하게 예배 드리고. 갈까? 별 고민들을 다 해봤어요. 근데 너무 과한 충격은 우리의 심장에 무리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함으로써 지나치게 우리 중심적이었던 예배를 다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배드리고, 내가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변함이 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나아가는 예배자의 흐트러짐이 없는 그 자세를 저는 이번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팬데믹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2021년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